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남편한테 말대꾸를 해? 명절 점심상 위로 뜨거운 김이 올랐다. 김지연은 손끝으로 식은 나물을 집어들었다. 저도 사람인데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김지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 박준호의 손이 날아왔다. 입 좀 다물어. 손바닥 소리가 울리자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조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의 뺨 위엔 선홍빛 손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물컵을 세워두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 뒤로는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물소리만 묘하게 길게 이어졌다.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불이 꺼진 부엌에서 지연은 오래도록 그 손자국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은 물컵처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절 셋째 날 아침, 김지연은 시댁 부엌에 홀로 서 있었다. 새벽 6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겨울 안개가 마당을 덮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무 썰기, 파 다듬기, 고기 재우기. 15명분의 아침상. 형수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시누이 박수진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부엌 문을 열었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칼날이 도마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수진의 목소리는 묘하게 낮았다. 동정도 비난도 아닌 어중간한 톤이었다. 지연은 물을 썰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그러니까 오빠가 좀 심했다는 거. 아, 뺨 맞은 거요? 지연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평온했다. 수진이 눈을 깜빡였다. 네, 그게 괜찮아요. 저도 좀 잘못했으니까. 칼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똑, 똑, 똑. 수진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이내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그래도 형수님도 좀. 엄마 앞에서 말대꾸는 안 하셨어야죠. 우리 집안 분위기 아시잖아요. 지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칼을 싱크대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수진을 바라봤다. 무슨 말대꾸요? 어제 엄마가 국이 싱겁다고 하셨을 때 형수님이 제가 간을 다시 맞춰드릴게요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말투가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수진이 시선을 피했다. 우유팩을 꺼내들고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너무 무뚝뚝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엄마가 기분 나빠하셨어요. 지연은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그녀는 다시 도마 앞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그래서 뺨을 맞아도 되는 거군요. 그런 건 아니지만. 수진 씨, 지연이 칼을 들어 올렸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다. 수진 씨 남편분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수진 씨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진 씨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일은 우리는 안 그래요. 왜요? 수진 씨는 말대꾸 안 하니까요? 칼날이 물을 가로질렀다. 샥. 깨끗한 단면이 드러났다. 형수님, 그게 무슨. 아침 차리는 거 도와주실 거면 저기 파 좀 다듬어 주세요. 아니면 나가 계세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서 있다가 결국 부엌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고 날카롭게 울렸다. 지연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싱크대에 물을 틀었다.
찬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다. 체면. 어젯밤 시아버지가 한 말이었다. 지연아, 우리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어. 밖에서야 뭐든 하고 살아도 집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해. 준호도 젊은 혈기에 그런 거니까 너도 이해 좀 해줘. 이해. 지연은 물을 끄고 행주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다. 아침상이 차려졌다. 15명이 거실과 안방에 나뉘어 앉았다. 박준호는 안방 상석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옆에 앉아 반찬을 하나씩 집어주었다. 준호야, 이 미역국 좀 먹어봐. 지연이가 새벽부터 끓였대. 준호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무표정하게 삼켰다. 싱겁네. 지연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반찬을 나르고 있었다. 준호의 말에 손이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소금 좀 더 넣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준호가 요새 입맛이 없나 봐.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다. 거실 쪽에서는 시동생 가족이 떠들썩하게 밥을 먹고 있었다. 조카 2명이 장난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모, 이모 김치 더 주세요. 네, 잠깐만. 지연은 김치통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시아버지가 산책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아, 밥 먹네. 지연아, 나도 상 하나 줘. 네, 아버님. 지연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상을 하나 더 차렸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5가지. 젓가락과 숟가락. 물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상을 들고 나오는데 거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이 지난달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시아버지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아침부터 이런 우울한 뉴스를 왜 틀어? 요새 세상 참. 지연은 상을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뺨 위에는 아직 어제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지만 각도에 따라 붉은 기운이 비쳤다. 부엌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지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쪽 김치통 뒤에 그녀가 어젯밤 숨겨둔 것이 있었다. 작은 녹음기.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지연은 그것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오후 거실. 가족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연은 안방에서 이불을 개고 있었다. 형수님, 같이 안 하세요? 시동생 며느리가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설거지 남은 거 좀 하고 있을게요. 에이, 그냥 나중에 하세요. 이리 와요. 하지만 지연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며느리가 아쉬운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다. 지연은 이불을 장롱에 넣고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준호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준호는 늘 자신의 공간에 자신이 있었다. 누가 감히 내 방을 뒤지겠어? 라는 태도였다. 지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책장, 책상, 그리고 서류 캐비닛. 그녀는 캐비닛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첫 번째 서랍. 명함들, 볼펜, 클립. 두 번째 서랍. 오래된 수첩들, 영수증 뭉치.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준호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과연 책상 서랍 맨 뒤쪽에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지연은 열쇠를 떼어내 캐비닛 세 번째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어건설 프로젝트, 비개발 견적서, 개인. 지연은 개인 파일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은행 통장 사본이 있었다. 예금주 이름은 이수연. 낯선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통장으로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다. 입금자는 박준호. 지연의 눈빛이 변했다. 다음 장을 넘기자 호텔 영수증이 나왔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한두 번씩 찍힌 영수증이었다. 모두 스위트룸이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찰칵.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계약서였다.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매수인은 이수연. 계약금 지불 내역에는 박준호 명의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정확히 원래대로 서랍에 넣었다. 열쇠도 원래 자리에 테이프로 다시 붙였다. 서재를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수진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형수님, 거기서 뭐 하세요? 지연은 웃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오빠가 책 좀 찾아달래서요. 근데 못 찾았네요.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지연은 복도를 걸어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저녁. 가족들이 다시 모여 저녁상을 받았다. 지연이 준비한 저녁은 푸짐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생선구이. 와, 지연이 오늘 정성 많이 들였네.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맛있게 드세요. 준호는 소주잔을 들어 아버지에게 따랐다. 아버지, 한 잔 받으세요. 그래, 명절인데 한 잔 해야지. 남자들이 술잔을 부딪혔다. 여자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식사 중간 시어머니가 지연을 불렀다. 지연아, 너 요새 안색이 안 좋구나. 많이 피곤하지?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에휴, 괜찮긴. 거울 좀 봐. 눈밑이 다 까매졌어. 시동생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형님이 워낙 살림을 꼼꼼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준호가 소주를 한 잔 비우며 말했다. 그러게. 남들은 명절에 외식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매번 집에서 다 해먹으니까.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외식하고 싶으세요? 준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뭐? 외식하고 싶으시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죠. 제가 식당 예약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배달시킬까요? 중국집이나 치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중재했다. 아니야, 지연아. 오빠 말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좀 쉬었으면 하는 거지. 저는 괜찮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준호가 짜증스럽게 소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말투 좀 조심해.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대들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준호가 일어서려는데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준호야, 앉아. 명절인데 싸우지 말고. 준호는 이를 갈며 다시 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연은 설거지를 했다. 수진과 시동생 며느리가 함께 도왔다. 형수님,
아까는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요? 외식 얘기할 때요. 오빠가 형수님 편하시라고 한 말인데 너무 각을 세우신 것 같아서. 지연은 그릇을 헹구며 대답했다. 그랬나요? 저는 그냥 제안한 건데. 말투가 좀 쌀쌀 맞았어요. 지연은 물을 끄고 며느리를 돌아봤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게요? 네, 오빠. 알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이렇게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 정도까진. 그럼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형수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형수님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지연은 웃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 웃었다. 낮고 짧은 웃음이었다. 고마워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녀는 행주를 개어 걸고 부엌을 나갔다. 밤 11시 가족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다. 지연과 준호는 작은 방에 배정받았다. 좁은 방에 이불 하나만 깔려 있었다. 준호는 술에 취한 채 이불에 드러누웠다. 아. 지연은 짐을 정리하다가 돌아봤다. 네. 너 오늘 왜 그래? 뭐가요? 말투가 완전 싸가지 없어. 내가 참는 거 알아?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화장품을 가방에 넣었다. 야, 내가 말하는데 대답을 해야지. 준호가 벌떡 일어나 지연의 팔을 잡았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지연이 천천히 준호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은 고요했다. 손 놔주세요. 뭐? 손 놔달라고요. 준호는 비웃으며 손을 놓았다. 크크, 진짜 대단하다. 어제 뺨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짐을 정리했다. 준호가 이불에 다시 누우며 중얼거렸다. 에휴, 결혼이 이렇게 피곤한 거였나? 형들이 괜히 장가가지 말래? 지연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자요. 뭐? 늦었으니까 자요. 야, 너 진짜. 준호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술에 취하면 금방 잠드는 그의 습관이었다. 지연은 가만히 앉아서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거기 있었다. 은행 통장 사본, 호텔 영수증, 오피스텔 계약서. 그녀는 한참을 사진들을 들여다보다가 어떤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상담 예약 가능할까요? 급합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지연은 확인이라고 답장하고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다. 옆에서 준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명절 마지막 날 아침. 지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어제보다 더 일찍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창문으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들어왔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은 떡국을 끓여야 했다. 명절 마지막 날의 전통이었다. 그녀는 떡을 썰고 육수를 끓이고 고명을 준비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고 정확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수연.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누구일까? 회사 동료? 거래처 직원? 아니면. 지연은 손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이수연과 준호의 회사 이름을 함께 검색했다. 몇 가지 결과가 나왔다. SNS 계정,
뉴스 기사, 회사 홈페이지. 하지만 명확한 정보는 없었다. 지연은 다시 준호의 서재에서 찍었던 사진을 열었다. 통장 사본을 확대해서 들여다봤다. 계좌번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수연 19920315라고 적혀 있었다. 92년생. 그럼 33. 지연은 36이었다. 준호는 38.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떡을 썰기 시작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깼다. 아침 8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 거실로 모였다. 지연은 떡국을 끓여 상을 차렸다. 와, 떡국이다. 역시 명절 마지막 날은 떡국이지. 조카가 신나서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손자 많이 먹어. 준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지연이 떡국 그릇을 준호 앞에 놓았다. 드세요.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응. 지연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떡국을 나르고 마지막으로 자기 그릇을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 거실과는 떨어진 공간이었다. 시동생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형수님, 여기서 같이 드세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먹을게요. 왜요? 같이 먹어야 맛있죠. 애들 그릇 좀 더 챙겨야 해서요. 시동생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지연은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떡국을 먹었다. 국물이 뜨거웠다. 그녀는 천천히 떡을 집어 입에 넣었다. 쫄깃한 식감이 입안에서 퍼졌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윷놀이에서 이겼어요. 우와, 우리 아들 대단한데? 할머니, 저도 한번 해봐요.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국물을 마셨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까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날아갔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오전 10시. 지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준호가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디가? 병원. 병원? 무슨 병원? 산부인과요. 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산부인과? 왜? 지연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정기검진이요. 예약했었어요. 오늘? 명절인데? 병원은 명절에도 해요. 준호는 뭔가 더 물으려다가 그냥 손을 저었다. 알았어. 일찍 와. 네. 지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저녁은 집에서 먹는 거지? 네, 어머니. 금방 올게요. 문이 닫혔다. 지연은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어제 받은 문자 주소를 확인했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정담. 법률사무소는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다. 3층 건물의 2층이었다. 지연은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젊은 변호사가 일어서서 인사했다. 이름표에는 변호사 김서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연은 상담실에 앉았다. 김서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며 물었다. 상담 신청하실 때 급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이혼 상담이요. 김서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연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배우자의 폭행과 외도, 증거가 있으신가요? 지연은 핸드폰을 열어 갤러리를 보여주었다. 김서윤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상당히 명확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오히려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혹시 폭행 증거도 있으신가요? 지연은 파운데이션을 지운 뺨을 보여주었다. 아직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제 맞았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김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다. 목격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15명 정도. 병원에는 가셨나요? 아니요. 아직. 지금이라도 가셔야 합니다. 진단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김서윤은 노트북에 메모를 하며 물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배우자분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건설회사 부장이요. 연봉은 작년 기준으로 9천만 원 정도. 혹시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있나요? 지연은 다시 핸드폰을 조작했다.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있는데 제 명의는 아니에요. 김서윤이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이건 명의신탁이거나 증여일 가능성이 높네요. 이 여자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이 배우자의 외도 상대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김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김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증거면 재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으실 수 있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지연은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요? 위자료는 보통 5천에서 1억 사이인데 이 정도 증거면 최소 7천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이니까.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그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천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 건은 별도로 추궁할 수 있어요. 지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다. 만약 제가 이혼 안 하고 이 증거를 남편한테만 보여준다면요? 김서윤이 눈썹을 올렸다. 그럼 협박이 될 수 있어요. 협박이라. 네. 법적으로는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웃었다. 그럼 그냥 가족들한테만 보여주는 건요? 그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가 명백하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왜 그러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이 회색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복수요. 김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이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요. 김지연 씨. 네.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복수보다는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복수는 결국 당신도 다치게 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도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김서윤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증거를 좀 더 확보하시고 병원 진단서도 받아오세요. 그 다음에 다시 상담하시죠. 네. 지연은 일어섰다. 김서윤이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면 당신이 움직이는 걸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지연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병원에 들렀다. 응급실 근처의 외과에 가서 뺨의 상처를 진찰받았다. 이거 언제 다치셨어요? 의사가 지연의 뺨을 살피며 물었다. 이틀 전이요. 맞으신 거예요? 네. 의사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진단서 필요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진 좀 찍을게요. 의사는 지연의 뺨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그리고 진단서를 작성했다. 우측 협부 타박상, 약 2일 전 수상 추정, 전치 2주. 지연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TV를 보고 있었다. 준호는 소파에 누워 졸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지연의 인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왔니? 별일 없었어? 네, 괜찮았어요. 그래, 저녁 준비 좀 도와줄래? 오늘 손님들 오신대. 지연의 손이 멈췄다. 손님이요? 응. 아버지 친구분들. 5분 정도.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자 재료들이 가득했다. 5명. 그럼 상이 또 5개.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다. 저녁 6시. 시아버지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모두 60대 후반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얘기했다. 야, 박 사장. 오랜만이야. 그러게. 이번 명절은 어땠어? 그렇지 뭐. 애들이 안 와서 좀 심심했지. 지연은 부엌에서 안주를 나르고 있었다. 전, 회, 구이, 탕. 아이고, 며느리가 참 예쁘네. 한 노인이 지연을 보며 웃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준호야, 너 복 많이 받았다. 준호가 멋쩍게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다. 에이, 아니에요. 아니긴.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어디 있어. 노인들이 웃으며 소주를 마셨다. 지연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지연아, 저 양반들 술 많이 드시니까 안주 좀 더 준비해. 네. 그리고 과일도 좀 깎아놔. 알겠습니다. 지연은 칼을 들어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야, 요즘 젊은 것들은 결혼을 안 한대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다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나 뭐라나. 에휴,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지. 지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거실 쪽을 바라봤다. 노인들은 여전히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어.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한대. 맞아. 다들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은 거지. 준호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긴 뭐가 바뀌어. 사람 사는 건 똑같아. 지연은 다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길게 벗겨냈다. 사람 사는 건 똑같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연은 사과를 접시에 담고 거실로 나갔다. 과일 드세요. 오, 고맙네. 노인들이 사과를 집어먹으며 계속 떠들었다. 지연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려는데 준호가 불렀다. 여보, 맥주 좀 가져와. 지연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는 맥주를 받아들고 친구에게 따르며 말했다. 우리 와이프 좋지? 친구가 웃었다. 부럽다, 진짜.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다. 밤 10시.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다. 물 있어? 위에 있어요. 준호는 물을 마시며 지연을 바라봤다. 오늘 수고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릇을 헹구는 손만 계속 움직였다. 야, 내가 칭찬하는데 대답은 해야지. 감사합니다. 준호가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별거 아니잖아. 그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그냥 두고 나갔다. 지연은 그 컵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컵을 씻기 시작했다.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날, 지연과 준호는 차에 짐을 실었다. 시댁 식구들이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가요.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차가 출발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시댁집이 점점 멀어졌다. 준호가 운전하며 말했다. 이번 명절은 좀 힘들었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뭐 1년에 두세 번이니까 참을 만하잖아. 야, 왜 대답을 안 해?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다. 네, 참을 만해요. 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겨울 들판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지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갤러리를 열어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은행 통장, 호텔 영수증, 오피스텔 계약서, 그리고 병원 진단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지연은 핸드폰을 끄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아침에 일어나 준호의 아침을 차리고 회사에 출근하는 준호를 배웅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이수연. 그 이름을 찾아야 했다. 누군지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준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회사에 있었다. 오후 6시쯤 돌아올 거라고 했다. 지연은 서재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준호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 창이 떴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준호의 생일을 입력했다. 틀렸다. 다시 생각했다. 준호는 숫자를 좋아했다. 특히 자기와 관련된 숫자, 결혼기념일을 입력했다. 틀렸다. 차 번호판을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파일 탐색기를 열었다. 그리고 문서 폴더를 클릭했다. 수많은 파일들이 나왔다. 엑셀 파일, 워드 파일, PDF 파일. 지연은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였다. 계약서, 견적서, 회의록. 하지만 그 중에 개인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지연은 그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파일들이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사진을 클릭했다. 화면에 여자가 나타났다. 긴 머리, 화사한 미소,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지연은 다음 사진을 열었다. 같은 여자가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다. 뒤로는 석양이 보였다. 다음 사진.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흰색 시트 위에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카메라를 보며 윙크하고 있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했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게 이수연? 사진 파일 이름을 확인했다. SH20241015, SH20241103, SH20241220. 이수연. 맞았다. 지연은 모든 사진을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개인 폴더 안에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다. 통화 기록 .xlsx. 지연은 그 파일을 열었다. 엑셀 시트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통화 시간이 적혀 있었다. 상대방 번호는 010-5xxx-xxxx로 일부가 가려져 있었지만 메모란에 SH라고 적혀 있었다. 통화는 거의 매일 있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시간. 지연은 그 파일도 복사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백업.
집 파일이 있었다. 지연은 그 파일을 압축 해제했다. 안에는 텍스트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sh대화.txt. 지연은 그 파일을 열었다. 2024년 10월 12일 오후 3시 24분. 준호 오늘 회의 끝나고 만날까? 이수연 좋아요. 어디서 만날래요? 준호 강남 그 호텔. 이수연 알았어요. 7시쯤 갈게요. 준호 이응이응 기다릴게. 2024년 10월 15일 오후 11시 32분. 이수연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준호 나도. 다음에 또 보자. 이수연 언제요? 준호 다음 주? 이수연 좋아요. 2024년 11월 3일 오후 2시 15분. 이수연 오빠, 오피스텔 계약했어요. 준호 그래? 언제 이사가? 이수연 이번 주 금요일이요. 와서 봐줄래요? 준호 이응이응 갈게. 2024년 12월 20일 오후 9시 47분. 이수연 오빤 언제 이혼할 거예요? 준호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안 돼. 이수연 왜요? 이제 3년이나 됐잖아요. 준호 알아. 근데 시기가 안 좋아. 아버지가 아프시거든. 이수연 그럼 언제요? 준호 내년쯤? 이수연 약속해요. 준호 이응이응 약속. 지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혼. 준호는 이혼할 생각이었다. 지연은 파일을 스크롤 내렸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2025년 1월 5일 오후 4시 33분. 준호 명절에 싸웠어. 이수연 누구랑요? 준호 와이프? 이수연 왜요? 준호 말대꾸를 하길래 좀 혼냈지. 이수연 많이 혼냈어요? 준호 뺨 한 대 때렸어. 이수연 헐. 괜찮아요? 준호 이응이응 걔는 원래 그래. 맨날 말 안 들으니까. 이수연 오빠도 좀. 히읗히읗. 준호 뭐? 이수연 아니에요. 히읗히읗 그냥 오빠 성격 급한 거 알아서. 준호 어쩔 수 없지. 원래 남자가 좀 세야 집안이 안정되는 거야. 이수연 네 알았어요 오빠. 지연은 파일을 닫았다. 그리고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다. 노트북을 끄고 서재를 나왔다. 거실로 걸어가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혼. 뺨 한 대 때렸어. 걔는 원래 그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흰색 천장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녁 6시. 준호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씻고 오세요. 준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화장실로 갔다. 지연은 계속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준호가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밥 줘. 지연은 밥을 퍼서 준호 앞에 놓았다. 그리고 자기 밥도 퍼서 맞은편에 앉았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떴다. 오늘 회사에서 개빡쳤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팀장이 자꾸 일을 떠넘기는 거야. 내가 뭐 만만해 보여? 야, 대답 좀 해봐.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에휴, 회사 그만두고 싶다. 그럼 그만두세요.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뭐? 그만두고 싶으시면 그만두세요.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회사 그만두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그건 당신 생각할 문제고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씨, 너 오늘 왜 이래?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뭔데? 이수연이 누구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 이수연. 누구냐고요?
너 어떻게?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손이 지연의 팔을 붙잡았다. 내 컴퓨터 뒤졌어?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이 미친. 준호의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지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때려요. 뭐? 때려보라고요. 이번엔 녹음할 거예요. 준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지연을 노려보다가 손을 내렸다. 너 진짜 죽고 싶어? 지연은 웃었다. 죽는 건 당신일 거예요. 뭐? 지연은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USB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진, 대화 내용, 통장 내역. 전부.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너, 이혼할 거면 이혼하세요. 근데 위자료는 제대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알릴 거고 시댁에도 알릴 거예요. 야, 진정해.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준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지연은 한 걸음 물러났다. 진정? 제가요? 제가 진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이요. 3년 동안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저는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어요. 왜냐면 당신을 믿었으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저한테 뺨 때리고 바람 피우고 이혼 생각하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밥 달라고 하고. 지연아, 저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준호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진정 좀 해. 잘못했다고요? 뭐가 잘못했는데요? 전부 다. 준호가 소리쳤다. 바람핀 것도 때린 것도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 지연은 웃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조용히 하라고요? 3년 동안 조용히 했어요. 이제 안 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는 거야? 모텔이요.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요. 야, 김지연. 지연은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다. 복도에 혼자 남은 지연은 벽에 기대섰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지연은 집 근처 모텔에서 하루를 보냈다. 준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김서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저예요. 김지연. 아, 지연 씨. 무슨 일이세요? 증거 다 확보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정말요? 심사숙고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갈게요. 법률사무소. 김서윤은 지연이 가져온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외도는 명백하고 폭행 증거도 있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8천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에 따라서는 1억도 가능하고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소송 전에 협의 이혼은 불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오히려 협의가 빠르고 간단해요. 배우자 측에서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요. 제가 조건을 제시하면요. 어떤 조건이요? 지연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건넸다. 김서윤이 그것을 읽고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 정도는 받아야 해요.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참은 값이에요. 김서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배우자 측에 협의 의사를 전달해 볼게요. 그날 오후 준호에게 법률사무소에서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협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했건. 준호는 내용 증명을 받고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야, 너 미쳤어? 이게 뭐야?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용 증명이요. 읽어보셨으면 알잖아요. 위자료 1억? 재산분할 6대 4? 너 정신 나갔어? 제 정당한 권리예요. 정당한 권리? 3년 결혼해서 뭘 그렇게 받아? 바람 피우고 폭행한 대가예요. 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협상하자. 내가 좀 잘못했어. 인정해. 그러니까 금액 좀 낮추자. 싫어요. 소송할 거면 하세요. 재판 가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너 진짜 끝까지 가려고? 네.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30분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알았어. 협의하자.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우리 부모님한테. 지연은 웃었다. 그건 안 돼요. 뭐?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다 알릴 거예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야, 김지연.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알아요.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래도 알릴 거예요. 너. 진짜. 명절 때 뺨 맞았을 때 다들 쉬쉬하면서 덮으려고 했잖아요. 이번엔 제가 덮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아. 알았어. 그럼 금액만 좀 조정하자. 안 돼요. 싫으면 재판하세요. 지연은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시댁을 방문했다. 준호는 회사에 있었고 시부모님만 집에 계셨다. 어머니, 아버지. 지연아. 왜 혼자 왔어? 지연은 거실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말? 지연은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열어보세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뭐니? 준호 오빠가 3년 동안 바람 피운 증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 저 뺨 때린 것도 여기 진단서로 있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빼앗아 읽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준호가 이걸? 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준호가 그럴 리가 없어. 사진도 있어요. 보실래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준호와 이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고 주저앉았다. 이게 진짜야? 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넌 어떻게 하려고? 이혼할 거예요. 이혼? 네. 그리고 위자료 받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은 없어.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준호 오빠가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이건 아버지, 저는 3년 동안 참았어요. 명절 때도 참았고 뺨 맞았을 때도 참았어요. 근데 이제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준호한테 잘 말할게. 지연은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도 알면서 모른 척 하셨잖아요. 뭐? 명절 때 준호 오빠가 저 때렸을 때 어머니는 체면 얘기만 하셨어요. 제가 괜찮은지는 안 물어보셨죠.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다. 지연은 일어섰다. 전 이제 갈게요. 준호 오빠한테 전화 오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하세요. 지연아.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다. 그날 밤 준호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준호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지연이가 왔어. 내가 바람 피운 거 다 들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장 집에 와. 준호는 시댁으로 갔다. 거실에는 부모님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아.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설명해봐. 이게 다 뭐야? 아버지, 제가 3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회사 돈으로 여자 집까지 사줬다고? 그건 제 돈으로. 내 돈? 내가 번 돈이 다 우리 집안 돈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준호야, 넌 왜 그랬니? 지연이가 뭐가 부족해서. 엄마, 지연이는 뭐? 3년 동안 우리 집안 살림 다 꾸려주고 명절 때마다 고생했는데.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혼은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 하지만 아버지, 지연이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네가 빌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받아. 알았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다. 집에서 나온 지 2주째였다. 준호는 매일 전화했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다. 문자도 수십 통이 왔다. 지연아, 미안해. 다시 얘기 좀 하자.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준호가 서 있었다. 어떻게 여길? 시어머니가 알려주셨어. 지연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좁은 원룸이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다. 여기서 사는 거야? 네.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다. 뭐가 잘못했는데요? 전부 다. 구체적으로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바람 피운 것, 너를 때린 것. 그게 다예요? 그게 다면 뭐가 더 있어? 지연은 웃었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뭔 소리야. 명절 때 당신은 제 뺨을 때렸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근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냐면 당신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말대꾸하면 혼내는 게 당연하다고. 지연아, 그건 전 3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 부모님 모시고 명절 때마다 15명 밥 차리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바람 피우고 저한테 폭력 휘두르고. 준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지연은 한 걸음 물러났다. 다가오지 마세요. 지연아, 전 당신이 무서워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섭다고? 네. 당신이 언제 또 저를 때릴지 몰라서. 당신은 제가 말대꾸한다고 뺨을 때렸어요. 그럼 다음엔 뭐 때문에 때린 건데요? 밥이 맛없다고? 집이 더럽다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계속 말했다. 저는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이혼할 거고 위자료 받을 거고 당신한테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지연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제발.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일어나세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일어나라고요.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나요. 지연아, 손 놔달라고요. 지연이 소리쳤다. 준호는 놀라서 손을 놓았다. 나가요. 지금 당장. 지연아, 제발. 나가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는 돌아서서 말했다. 미안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로부터 문자가 왔다. 협의 이혼 동의합니다. 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연은 그 문자를 읽고 김서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준호가 동의했어요. 정말요? 그럼 협의서 작성하고 공증 받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협의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준호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6대4, 그리고 지연 명의로 된 집은 지연이 가져가기로 했다. 공증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묵묵히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자, 이제 공증이 완료됐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증인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밖으로 나오는데 준호가 불렀다. 지연아. 지연은 돌아봤다. 뭐해요? 행복해. 지연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당신도요. 그리고 그녀는 걸어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혼 후 한 달. 지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였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좋았다. 지연 씨, 이 원고 좀 봐주시겠어요? 네, 과장님. 지연은 원고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소설이었다. 한 여자가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였다. 지연은 원고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이 작가,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네. 원고를 다 읽고 지연은 메모를 남겼다. 결말이 너무 해피엔딩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인공이 자유를 얻지만 동시에 상처도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지연은 동네 카페에 들렀다. 작은 카페였지만 커피가 맛있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김서윤 변호사였다. 지연 씨, 위자료 입금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지연 씨가 용기 내신 거죠. 전화를 끊고 지연은 통장을 확인했다. 위자료 1억이 들어와 있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다. 이제 뭘 하지? 그녀는 생각했다. 돈이 있으니 당분간은 일 안 하고 쉬어도 됐다. 아니면 작은 가게를 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에 들렀다. 장을 보기 위해서였다. 어서 오세요. 지연은 카트를 밀며 매대를 돌았다. 야채, 과일, 고기, 생선. 예전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샀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샀다. 토마토, 아보카도, 연어, 파스타면.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옆 계산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이거 사도 돼?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준호였다.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이수연이었다. 두 사람은 장을 보고 있었다. 마치 평범한 커플처럼.
지연은 잠시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슈퍼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다. 지연은 가방을 들고 집으로 걸어갔다. 아,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지연은 생각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고 지연은 요리를 시작했다. 파스타를 삶고 토마토 소스를 만들고 연어를 구웠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지연은 혼자 앉아 먹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지연은 파스타를 한 입 먹으며 미소 지었다. 이게 자유구나. 6개월 후, 지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혼자서도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위치는 조용한 주택가 골목.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지연은 정성을 들여 꾸몄다. 흰색 벽에 원목 가구,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40대 여자였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며 물었다. 여기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네, 그래서 카페 이름도 혼자서도예요. 좋은 이름이네요. 여자는 라테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지연은 커피를 내리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점심시간 손님이 몇 명 더 들어왔다. 대부분 혼자 온 사람들이었다. 한 젊은 남자는 노트북을 펴고 일을 했다. 한 여대생은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했다. 한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다.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연은 카운터에서 그 모습들을 바라봤다. 이 공간이 마음에 들었다.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은 곳. 사장님, 한 손님이 카운터로 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네. 혹시 여기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자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곳이 필요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하게 오세요. 여기는 누구든 환영이에요. 여자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갔다. 지연은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오후 5시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다. 김서윤 변호사였다. 변호사님, 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다. 김서윤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지연 씨가 직접 꾸민 거예요? 네. 대단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지연은 커피를 내려 김서윤에게 건넸다. 서비스예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서윤의 질문에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좋아요. 바쁘지만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손님도 많이 오시나 봐요. 생각보다는요. 근데 충분해요. 김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저도 지연 씨한테 배워야겠어요. 혼자서도 잘 사는 법. 지연은 웃었다. 변호사님은 이미 잘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전 맨날 일만 하거든요. 제 시간이 없어요. 그럼 가끔 여기 오세요. 쉬어 가시라고요.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다. 김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준호 씨 소식 들으셨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여자랑 헤어졌대요.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커피를 마셨다. 그래요? 그건 그 사람 일이니까요.
관심 없으세요? 네. 이제는요. 김서윤은 지연의 얼굴을 잠시 살피다가 말했다. 지연 씨, 정말 강해지셨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될 거예요. 제가 된다? 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김지연이요. 김서윤은 미소 지었다. 멋있어요. 저녁 8시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지연은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다. 그리고 커피 머신을 청소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지연은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다. 조용했다. 밖에서는 차 소리, 사람들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을 스크롤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명절 가족 사진. 그 안에는 웃고 있는 지연이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연은 사진들을 한참 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다. 선택한 사진 37장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확인을 눌렀다. 사진들이 사라졌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손을 잡고 걷는 커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 혼자 걷는 직장인.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밤 9시 지연은 카페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지연은 외투깃을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다. 집까지는 10분 거리였다. 지연은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골목 모퉁이 분식집에서는 떡볶이 냄새가 났다. 편의점에서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지연은 그 모습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이 일상의 일부구나.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토마토, 양파, 달걀. 간단하게 오믈렛을 만들기로 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지연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흥얼거리고 싶어서. 오믈렛이 완성됐다. 지연은 접시에 담고 식탁에 앉았다.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지연은 포크를 들어 오믈렛을 한 입 먹었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맛있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계속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다. 나는 지금 행복할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 예전에는 매일 준호의 눈치를 봤다. 시댁 식구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썼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저녁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다.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 없었다. 이게 자유구나. 지연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다. 한 달 후, 카페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남자는 매일 오후 2시쯤 왔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어느 날 남자가 카운터로 와서 말했다.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 카페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혼자서도라니.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남자가 미소 지었다.
저도 최근에 혼자 살기 시작했거든요. 아내랑 사별해서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남자는 자리로 돌아갔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구나. 겨울이 왔다. 카페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첫눈이었다. 손님들이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와, 눈이다. 올해 첫눈이네요. 지연도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준호와 함께 눈을 보며 걸었을 것이다. 아니, 시댁에 가서 눈 치우는 일을 도왔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카페 안에서 조용히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지연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골목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지연은 돌아봤다. 준호였다. 그는 혼자였다. 외투를 입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었다. 오빠, 오랜만이다. 둘은 잠시 침묵했다. 눈만 조용히 내렸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잘 지내? 네. 오빠는요? 나도. 뭐? 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수연이랑 헤어졌어. 그래요. 다 내 잘못이었어. 너한테도 수연이한테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가 다시 말했다. 지연아, 나 후회해. 너를 잃은 게 후회돼. 너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것 같아. 지연은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웃었다. 오빠, 전 이제 괜찮아요. 뭐? 오빠가 후회하든 안 하든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아. 그리고 오빠, 저는 너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김지연이에요.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눈이 계속 내렸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쌓이고 있었다. 하얀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코코아를 한 잔 만들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코코아를 마시며 눈을 바라봤다. 마음이 편안했다. 준호를 만났지만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나는 이제 자유야. 그 생각이 들자 지연은 미소 지었다. 몇 달 후 봄이 왔다. 카페 앞에 벚꽃이 피었다. 지연은 카페 입구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야외 좌석을 만들었다. 손님들이 벚꽃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사장님, 여기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느 날 오후 한 여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지연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인데 추천 메뉴가 뭐예요? 카페라테 어떠세요? 좋아요. 여자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이름도 독특하고. 감사합니다. 지연이 라테를 만들어 가져다 주자 여자가 물었다.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세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시다니. 지연은 미소 지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여자도 미소 지었다. 맞아요. 혼자서도. 저녁 카페를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지연은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엄마. 지연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카페는 잘 돼?
네, 괜찮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저 지금 행복해요, 엄마. 정말? 네.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엄마가 많이 걱정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건강 챙기고. 네, 엄마도.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벚꽃 사이로 석양이 보였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다. 지연은 그 빛을 보며 걸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카페에 손님이 많이 왔고 날씨도 좋았다. 엄마한테도 전화했다. 나는 지금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게 두려웠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됐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다. 아니, 혼자라서 좋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게 자유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평온하게 잠들었다.